또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시고요. 또 지난주에 오셨던 선생님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오셨는데 아직 안 보이는 선생님도 계시고 날씨가 추워서 조금 늦는 모양입니다. 그죠? 경석이네가 안 왔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재즈의 탄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예. 재즈가 그 첫 시간에 우리 교수님들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재즈는 뭐다? 자유다. 자유다. 그렇죠. 재즈는 자유다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왜 자유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아직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재즈라고 하는 것이 대략 이제 1800년대 후반, 그렇죠?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이르면서 막 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재즈가 막 만들어진 것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거치면서 재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재즈라고 하는 것이 형태가 있고 이것이 재즈다. 여기서부터가 재즈고 여기서부터는 재즈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렉타임 뮤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렉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규적인 서양 음악의 교육을 받았던 분들, 정규적인 서양 음악의 교육을 받아서 서양 음악을 공부를 했지만 그 서양 음악이 가지고 있는 정형성, 그것을 깨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리듬도 깨고요, 그죠? 리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싱코페이션 말씀드렸었죠. 원래는 박자가 어디에 강세가 드는 거다? 앞에 드는 거다, 그렇죠? 뷰를 했잖아요, 그죠? 맨 앞에 강세가 드는. 그래서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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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딱 이렇게 박자가 되고 세 박자짜리는 쿵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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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딴딴 이렇게 박자가 만들어지죠. 박자가 이루어질 때, 리듬이 이루어질 때는 원래 리듬에서는 항상 앞에서부터 감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앞에서부터 감을 주는 박자를 깨기 시작한 거죠. 왜? 뒤에 있는 박자를 앞에다가 끌어다가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엇박이 생깁니다. 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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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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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보다는 따, 으따, 으따, 으따 이게 훨씬 더 경쾌하고 재밌어집니다. 이런 앞에서 끌어다가 쓰는 그런 음 또는 뒤에다가 밀어다가 쓰는 그런 음의 리듬의 형태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원래는 정형화된 리듬에서 리듬을 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코드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현을 1m짜리 현을 뚱 튕겼을 때하고 그거를 반으로 접었을 때 뚱 하고 튕겨 나오는 소리를 한 옥탑으로 본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반으로 자르고 3분의 1로 자르고 반으로 자르고 3분의 1로 자르면서 그죠? 조화를 이뤘다. 그걸 가지고 화음을 만든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화음을 만들어서 그런 화음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서양 음악의 기초거든요. 근데 그런 서양 음악의 기초를 가지고 음악을 쭉 해왔는데, 그죠?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거죠.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거예요. 정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클래식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요. 정말 클래식에서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음악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양하고요. 또 뭐 깊이 있고 웅장하고 세련되고 이런 음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미국 사람들은 퓨리스탄트, 그죠? 개척자 정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필립 파더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앉아가지고 그냥 그 클래식 음악을 듣고 앉아있기에는 좀 지루했던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통의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그 음악을 깨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랩타임 뮤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그 흑인들의 문화, 그죠? 미국에 잡혀왔었던 노예들, 흑인 노예들이죠. 그 흑인 노예들의 아픔, 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것. 흑인 노예가 해방된 게 몇 년인가요? 네, 뭐 그런 정도 됐겠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링컨이, 그죠? 링컨이 남북전쟁 해가지고 노예를 해방시켰다. 근데 좀,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재즈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1900 초. 예, 1900년대 초반. 여러분요, 그 영화 제목이 정확하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1900라는 그게 맞나요? 그 제목이 맞나요? 저는 그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혹시 기회가 되시면 아마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900라는 영화인데 그게 영화 제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 이름은 1900예요. 그러니까 왜 1900이냐면 그 사람이 1900년에 태어나요. 1900년에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냐면 배우에서 태어나요. 그 영화 속의 주인공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배에서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배를 타고 가는데, 그죠? 그러면서 그 선원들이 걔를 키우는 거예요. 선원들이 걔를 키우는데 걔가 1900년에 태어났다고 해서 1900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꼬마가요, 어느 날 항구에 딱 도착을 했죠. 그죠? 뉴욕인가요? 항구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그 항구에서 어떤 트럼펫 연주자가 트럼펫 연주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어디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막 트럼펫 연주를 막 해요. 자기 혼자 막 하니까 그거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외칩니다. 막 트럼펫을 막 외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외치죠. This is the jazz! 그죠? 이게 재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재즈가 뭔지도 몰랐을 때, 사람들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게 재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1900가 막 맛이 간 것이 미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배에 있던 피아노를 치기 시작을 하죠. 자기 혼자, 그죠? 피아노를 치는데요.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요. 물론 영화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피아노가 보면 밑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잖아요. 바퀴가 달려있는데, 바퀴를 이렇게 고정 핀이 있죠. 스탑핀이라. 그거를 풉니다. 배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힐룩힐룩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가 샥 가요. 그죠?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 샥 가요. 그러니까 뭐 부딪힐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배 위에 그 홀에서 쉽게 얘기하면 피아노를 타는 거죠. 피아노를 타면서 연주를 한다니까요. 그 장면 보면 막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 피아노 연주를 했었던 그 장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꼭 한번 보세요. 안 보셨으면. 근데 정말 좋은 영화고요. 제가 몇 번씩 봐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설레고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1900라는 영화가 상징하는 것이 1900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1900대가 그러니까 재즈의 역사에 있어서 재즈가 1900년대 초반부터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막 태동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아니 노예 해방된 게 1800년 몇 년이래요. 그죠? 근데 재즈의 이야기를 하면서 맨날 흑인 노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참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볼 거가 있는 겁니다. 왜? 노예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1900년대까지 흑인들의 삶은 노예의 삶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느 날 노예가 해방되었다고 해서 물론 더 나아지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회를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흑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열심히 노력한 거죠. 흑인들은 무엇에 대한 노력이었을까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들은 이제 1900년대 시작되면서 1900년대 시작되면서 이제 서서히 재즈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그거가 우리가 재즈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니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이 흑인들 이야기에서 흑인 영가를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렉타임 뮤직 말씀드렸고요, 그죠? 이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흑인 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흑인 영가 중에서 우리 흑인 영가의 어머니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성 가수 중에 대략 2분 정도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데타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마헬리아 잭슨이죠. 이 마헬리아 잭슨 같은 분은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흑인 영가에 있어서는 어머니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는 그런 분인데요. 먼저 마헬리아 잭슨의 노래,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 이 노래는 다 아실 거예요. 제일 제가 이분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좀 익숙하면서 우리가 잘 들어봤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이거 아시는 노래인데. 네? 이거 Amazing Grace예요. 그래요? 그죠? 근데 잘 모르시겠죠? 그 Amazing Grace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중얼거림, 그렇죠? 흥얼거림 같은 그런 노래죠. 그런데 아주 영감 있는, 그래서 어떤 그런 영적인 소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가라고 부르죠. 흑인들이 부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역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또 이러니까 기독교에 많이 귀화를 합니다. 흑인들이. 그러면서 그 백인들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를 자기식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들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블루스하고 비슷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블루스하고 곡조가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면서 그냥 쭉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기식으로 부르죠. 이거 들으면서 혹시 우리나라 가수 중에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저는 이분 노래를 쭉 들으면서 우리나라 가수 중에 생각나는 가수가 있었는데, 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윤복희 씨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더군다나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표정을 보시면 윤복희 씨하고 똑같아요. 그 윤복희 씨가 이런 류의 노래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복희 씨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 그렇죠. 미군 공연단에 들어가서 실제로 미군들을 위해서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미 이 미국에서 지금 시작되어 있었던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있었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빨리 들어온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이미 1950년대, 60년대에 이미 들어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미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 때에 미군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미군들을 위한 위문 공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도 오고요. 미국 본토에서 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미국 본토에서 계속 올 수가 없으니까 한국인 가수들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또 노래하면서 그런 음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시간 차이가 많이 없어요. 미국 음악하고 우리 음악하고가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00년대에 우리가 이제 연가를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뭐였었죠? 우리가 렉타임 뮤직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블루스 음악 얘기했고요. 그죠? 그 블루스라고 하는 것이 슬프다. 그래서 흑인들이 맨날 부르는 노래, 자기들끼리 흥얼거리고 뭐 이렇게 하는 노래, 그거를 블루스라고 했다. 그래서 그 블루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재즈는 뭐 그러면 재즈가 블루스로부터 나왔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블루스는 블루스대로 따로 있었고 재즈는 또 재즈대로 따로 있어서 독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루스 음악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흑인 연가, 가스펠, 그죠?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재즈가 탄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뉴올리언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뉴올리언스하고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가 있는 주가 뭐였죠? 루이지애나 주죠. 그 루이지애나 주가 원래는 어디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프랑스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것이 전부 다 원래는 뭐 영국령이었고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메리카 대륙 내에 프랑스의 영토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동네가 루이지애나주입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라는 말이 루이즈애나, 그죠? 그래서 루이라고 하는 것이 루이 14세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올리앙스라고 하는 것도 알리앙스, 그죠? 올리앙이라는 것이 프랑스의 지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올리앙을 옮겨놨다 그래서 뉴 올리안스라고 해서 원래는 뉴 올리언스라고 하는 거가 뉴 올리언스라고 하는 거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프랑스 영토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팔아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쟁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팔아먹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흑인에 대해서 대부분 그래도 호의적이었다. 그래서 흑인의 그 노예들하고 결혼을 한 지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인들도 흑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 지역에 크로엘이라고 그러죠, 그죠? 혼혈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혼혈아들은 역시 백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흑인하고 사이에서 났지만 백인의 그런 대우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수준이 높았어요. 그들은 또 열심히 그런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음악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랩타임 뮤직이라든지 그죠?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런 발상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흑인 연가라든가 그 다음에 블루스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결합이 되면서 뉴 올리앙스 지역에 이제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1900년, 190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뉴 올리앙스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1900년에 태어난 대표적인 음악의 천재, 그죠? 재즈의 아버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누구죠?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그죠? 근데 루이 암스트롱은 사실은 원래 1900년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한참 그랬는데, 뭐 또 어느 분은 이렇게 출생 신고서에 1901년으로 돼 있다. 그래서 1900년이 아니고 1901년에 태어났다. 옛날에 출생 신고를 늦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세기가 바뀌면서 1900년에 태어난 상징적인 인물 루이 암스트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위대한 것은요, 그가 1900년에 태어나서 실질적으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17살, 18살 때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바로 뉴 올리언스 뮤직입니다. 그러니까 뉴 올리언스에서 재즈가 시작되었다. 근데 그 뉴 올리언스 재즈의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죠.
이미 그때부터 뉴 올리언스 시대부터 루이 암스트롱이 활동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루이 암스트롱은 그 뮤직에서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가 뉴 올리언스 뮤직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그는 아마 위대한 재즈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1901년도, 1900년인지 1901년도인지 하여튼 태어났는데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루이 암스트롱은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흑인 여성이, 그죠? 자기 남편도 잃어버리고 흑인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겠어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했겠죠. 어려운 일을 하면서 몸파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뭐 루이 암스트롱은 뭐 애가 뭐 정말 뭐 잘 컸겠어요. 그죠? 망나니로 컸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참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벌써 10살이 되기 전 무렵에요. 지들끼리 밴드를 결성합니다. 동네 애들을 본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도 않은 거예요. 조그만 꼬맹이들이 야 일로 와봐 우리 같이 노래하자 이래가지고 모인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노래도 하고 이러면서 골목에서 동전 모으기를 합니다. 그죠?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모자 같은 거 하나 넣고 깡통 같은 거 하나 넣고 거기서 노래를 불렀겠지. 벌써 그 시기부터 음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의부가 있었는데 정식으로 결혼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권총을 막 발사를 하죠. 그러니까 뭐 누구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요. 뭐 그냥 빵빵 쏴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권총을 쏴댄 것 때문에 소년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살 때 출소를 하게 되는데요. 13살 때 출소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애가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넷이라고 하는 악기를 배우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코넷이라는 악기 혹시 아시나요? 코넷이라는 악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는데요. 원래는 트럼펫의 아버지격입니다. 트럼펫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트럼펫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음색이 트럼펫보다는 훨씬 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펫이 뺑뺑 하는 소리를 낸다면 코넷은 뻥뻥 이런 소리를 내죠. 약간 음색이 좀 어둡고요. 좀 쓸쓸하고요. 그런 악기입니다. 여러분 코넷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죠. 코넷이 어떤 건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이가 불렀다는 것밖에 몰라요. 사실은 정은희 씨 이전에 부른 분이죠. 그래요? 네.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시겠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잘 생각들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요. 밤한 개가 가득 현미 노래라고요? 그죠? 그죠? 네. 우리나라 블루스 하면요. 이 블루스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대중음악으로 넘어오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작곡을 하시고 연주를 하셨던 이봉조 선생님이죠. 네, 이봉조 선생님. 그 이봉조 선생님이 현미 선생님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뭐 하면서 많은 곡들을 만들죠. 그러니까 밤한개인데 원래는 이거 들려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 곡은 아니고 원래 다른 곡이었는데 왜 들려드렸냐면 그죠? 코넷이라는 악기하고 트럼펫이라는 악기의 음색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차이 아시겠어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처음에는 코넷을 불었을 때 저 트럼펫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트럼펫 소리보다 훨씬 더 부드러우면서 깊죠. 그러면서 좀 쓸쓸하고요, 그죠? 근데 이 코넷이 원래는 트럼펫보다 코넷이 훨씬 더 많이 연주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코넷
것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재즈의 시대에 오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루이 암스트롱도 처음에는 13살 때부터 코넷을 불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아주 좋은 선생을 만나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음악가들도 보면은 이렇게 음악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하긴 했는데 가끔 듣다가 누군지는 아는데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가 생각이 안 나고요. 아마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루이 암스트롱은 그 코넷의 동네에 있었던 코넷 선생님한테 코넷을 배우죠. 그러면서부터 음악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이 루이 암스트롱이 활동을 했던 루이지애나가 그러니까 그 뉴올리앙스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곳이 이제 특히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창가 그죠? 그런 그 주변을 통해서 그들이 활동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폐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래 같이 활동을 하던 루이 암스트롱의 선생은 먼저 떠나요. 먼저 떠나버리고 그래도 그 루이 암스트롱은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뉴올리언스 지역을 지키면서 거기서 음악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자기 선생이죠. 자기 선생한테 악단을 물려받아요. 조그마한 악단을 물려받아서 그 악단을 같이 연주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가 달라진 거죠. 뉴올리언스 시대가 끝난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음악을 막 하고 잘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폐지가 되면서 잘 안 되게 되니까 이제 하나 둘씩 떠나게 되고 뭐 루이 암스트롱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켜보겠다고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역시 뉴올리언스를 떠나서 시카고로 오게 됩니다. 이제 재즈는 시카고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올리언스 시대에서 시카고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시카고에 정말 그 대단한 재즈 뮤지션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다시 음악을 시작합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라고 그럴까요? 그 시대는 역시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에 이제 떴어요. 루이 암스트롱이 떴는데 왜 떴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루이 암스트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트럼펫 실력, 그죠? 원래 루이 암스트롱은 트럼펫 주자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펫 실력이 대단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트럼펫 실력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노래를 잘합니다. 이게 옛날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트럼펫도 잘 부르는데 노래도 잘 부르고. 원래 우리나라에도 광대 얘기할 때 그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광대는 어때야 되냐? 노래도 잘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잘생겨야 되죠? 노래 잘생겨야 되고, 우리 판소리 하시는 분들, 옛날에 판소리 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다 잘생기셨어요. 물론 소리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특히 누굽니까? 제가 좋아하는 임방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생겼죠? 그래가지고, 그냥만 이렇게 싹 가면은, 그죠? 그냥만 싹 가면은 뒤에서 막 이렇게 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만 누구죠? 제가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기생하고의 아주 사랑 얘기도 있죠? 임방울 선생님의 그분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임방울 선생님이 어렵고 막 이럴 때 그 기생이 뒷바라지를 다 하죠.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합니다. 근데 떠나죠. 그래서 제발 여기 그냥 있으시면서 편하게 사시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드리는데 떠나죠. 떠나니까 이제 굉장히 슬펐겠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기생이 죽어요. 그러니까 임방울 선생님이 그 기생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서 추억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합니다. 단가라는데 혹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런 노래를 작곡할 만큼. 근데 왜냐하면 그게 인물값이거든요. 근데 루이 암스트롱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트럼펫도 잘 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래도 잘해요. 그러면서 우리 루이 암스트롱이 만들어냈다라기보다는 보급시켰던 것이 스카 창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카 창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그 서아프리카 지역의 음악에서 민요죠. 우리도 그런 거 의미 없는 후렴구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아리랑 말씀드리면서 의미 없는 후렴구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그게 의미 없는 후렴구가 아니었죠. 우리 음악에서는, 우리 아리랑에서는. 그런데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렇게 의미 없이 노래 중간중간에 이렇게 흥얼거리는 그런 구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루이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재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래를 하다가 중간에 뭐 의미 있는 가사를 막 노래하다가 흥얼거리는 거죠. 흥얼거리는데 그때 흥얼거리는 게 그냥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아주 기교적으로 흥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소리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럼펫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 이제? 즉흥 연주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흥을 막 돋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가수, 특히 뭐냐면 트럼펫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그죠?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그 노래 중간중간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트럼펫 연주에서의 그 스캇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독주가 되는 거죠. 우리 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타 같은 거 연주할 때도 보면 서로 밴드가 막 같이 연주하다가 기타 독주 나와가지고 막 기교를 자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스컷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요, 루이 암스트롱이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근데 그냥 이게 뭐냐면 아주 매끈하고 아주 멋있게 잘생긴 게 아니에요, 저처럼. 뭐야, 지금. 죄송합니다. 네. 저희 아들이 석소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수습이 안 돼. 자, 아무튼, 아주 이렇게 멋있게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귀엽게 잘생겼어요. 귀엽게, 저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귀엽게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만능 엔터테이너였던 거죠. 만능 엔터테이너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루이 암스트롱만 나오면 즐거워요. 사람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죠? 막 그냥 나오면 막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그래가지고 1930년대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유럽의 그 왕실에 가가지고 유럽의 그 당시는 영국의 그 누구죠? 그 왕인가요? 왕의 황제. 그러니까 영국의 왕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요, 또 연주를 하고 이럴 정도로 1930년대에 아주 굉장히 큰 그런 호황기를 누리죠. 그리고 전성기를 누립니다. 이제 루이 암스트롱의 연주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때가 됐죠, 그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목소리 먼저 들어볼까요? 자, What a Wonderful 한번 들어볼까요? 1970년 보면 거의 아마 병이 깊어졌을 때였을 겁니다. 아마 뭐 71년도에 돌아갔으니까 죽음을 얼마 안 남겨두고 불렀던 노래인데요. 목소리에 힘이 없죠? 느껴지십니까? 가난한 흑인의 빈민가, 할렘가, 거의 할렘은 아니죠.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몸을 파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소년원에 다녀오고 이랬던 사람이, 그죠? 죽음을 앞두고 What a Wonderful World, 그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라고 노래하는 그 암스트롱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가슴이 좀 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과연 루이한테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을까, 그죠? 물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됐고요, 그죠? 뭐 영국의 왕 앞에서도 노래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세월을 보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점점점 살다가 이제 마지막 자기가 아마 뭐 죽어가는 걸 예상했겠죠. 본인도 폐병이 깊다는 거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 상태에서 거의 고별 무대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떤 것일까, 루이에 있어서의 인생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많이 부르셨기 때문에 와로 원더풀 월드는 아마 젊은 시절에 불렀던 거하고 지금 거하고 또 비교해 보시면 또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참 그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너무 좋아졌죠. 저희는 이거 하나 들으려면 옛날에, 그죠? 옛날이라는 저 건방진 이야기지만,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한번 들으려면, 그죠? LP판을 사는 수밖에 없었고요. LP판 하나 사면은 참 그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모아가면서 들었고요. 뭐 LP로 들을 수 있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호사였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듣고 싶은 노래를 레코드집에 가면은 녹음을 해줬죠.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면은 레코드집에서 테이프로 녹음을 해줬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듣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 안 되면은 뭐 방송국에다가 그죠? 뭐 틀어달라고 편지 보내고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세상에 이런 놈 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뒤지면 다 나옵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번에 제 음원이 그 컴퓨터에다가 넣어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만든 음원이 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로 되면 한 10테라 정도 돼요. 뭐 10테라 정도라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들어도 몇 년 이상은 들어야 될 정도의 그 많은 음원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음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음원들에서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했었어요, 원래. 그리고 아마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뒤죽박죽 돼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럼 혹시 유튜브에 나올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음원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요. 제가 찾고 싶은 음원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것도 이렇게 영상까지 곁들여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참 정말 좋은 세상이 됐다. 우리가 조금만 좀 수고하면, 이제 예전에 수고하는 거에 뭐 한 10분의 1 안 들여도 다 음악을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루이가 연주하는 트럼펫 연주곡도 한번 들어보셔야 되죠. 얼마나 루이가 그 트럼펫의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하나는 깊이와 그 다음에 기교의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음악가였는가, 천재적인 음악가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루이의 백미죠. 여러분들 이 곡은 뭐 수도 없이 들으셨죠? 시그널 뮤직이라든가 이런 데 되게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레비안 로즈, 그죠? 아주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루이 암스트롱의 그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곡이죠. 루이 암스트롱의 연주 또는 루이 암스트롱의 음악의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소박합니다. 한편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은 또 기교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소박한 거하고 기교가 충만한 거하고는 약간은 상충되는 개념일 수 있는데요. 근데 뭐냐면 기교를 넘어서는 소박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박한 듯 하면서도 기교가 있고요. 기교가 있는 듯 하면서도 또 소박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루이 암스트롱을 세계적인 그런 연주자, 세계적인 음악가로 평가받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30년대에 시카고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작은 악단을 만들죠. 작은 악단을 만들어서 아주 자기의 음악,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의 음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봤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루이 암스트롱이 뉴 올리언스 음악의 바탕을 두고, 그죠? 재즈라는 것이 뉴 올리언스 음악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재즈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930년대에 공황,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우울한 시대였죠. 근데
그 우울한 시대가 서서히 끝나가면서 이제 막 누구죠? 그 뉴딜 정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뉴딜은 그 다음인가? 하여튼 그 공항이 대공황이 막 끝나갈 무렵에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이 대공황의 시절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어요. 흑인들한테는 더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공황이 서서히 끝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대로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조금 더 맨날 이렇게 뭐 블루스한 음악, 뭐 맨날 이렇게 슬프고 뭐 힘들고 늘어지고 이런 음악 말고 조금 더 신나고 경쾌한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재즈에 있어서의 스팅 재즈의 탄생입니다. 그 스팅이라고 하는 재즈는 아주 경쾌한 소리들을 집어넣게 되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스팅이 아니라 스윙입니다. 스윙 재즈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이제 슬슬 좀 이해가 좀 되기 시작하죠. 그 뭐냐면 이제 이쯤 오면은 좀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1930년대에는 스윙 시대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고 경쾌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곡이 나오면 반드시 춤을 추죠. 춤을 추고 이 스윙 댄스라고 해가지고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렇게 춤을 춰가면서요. 이런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이런 스윙 재즈가 막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재즈의 스윙 시대가 열리고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도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완전히 그 세상은 갑자기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도 스윙이 사그러들거나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주로 미문 공연 이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문 공연 가가지고 뭐 슬픈 노래 부르면 뭐 하겠어요. 아주 가가지고 병사들이 다 울어, 그죠? 그러면서 사기가 떨어져. 그러니까 미문 공연 가면 막 즐겁고 신나는 노래 불러야 돼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 우리 윤복희 선생님 미군들 미문 공연한 그 영상 이런 거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그런 그 엔터테이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밝고 경쾌한 음악이 그 당시에 필요했던 거죠. 군인들한테, 그죠? 그래서 1940년대 중반, 후반기까지도 스윙이 아주 인기를 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끌려가고, 전쟁터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그런데 저쪽에서 전쟁하는데, 국내에서, 그죠?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시시닥거리고 즐겁고 하면 그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특히 재즈 뮤지션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살벌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아까 시카고 시대 말씀드렸죠. 근데 시카고에서 재즈가 막 한참 번성을 하다가 그런 암울한 시기를 맞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음악가들이 대도시였던 뉴욕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원래는 그게 이렇게 함부로 공연을 못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아무 데서나 공연을 하고 함부로 공연을 하면 굉장히 비싼 그 벌금을 물리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공연을 못하고 이런 시대였는데 그때에 이제 민톤이라고 하는 재즈 아티스트가 뉴욕에다가 민톤스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클럽이죠. 그 합법적인 클럽인데 그 민톤스라고 하는 걸 만들고 음악가들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음악가들한테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고, 그죠? 그때는 아마 그때 금주령이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전쟁 중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음료를 제공하고 와가지고 너희들끼리
열심히 놀아라. 그죠? 그런 무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정말 위대한 재즈 아티스트들이 민톤스에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의 재즈는 1940년대 이후의 재즈는 민톤스가 그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합니다. 민톤스가 토대가 돼서 그 민톤스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밤마다 모여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드디어 관객 중심의 음악, 내가 연주를 하면 관객한테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누구예요? 관객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연주를 하지만 내가 이 연주를 해가지고 관객한테 들려줌으로써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냐면 관객 위주의 연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음악가들이 관객을 위해서 연주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관객도 없어요. 가보면 뭐 클럽에 가면 뭐 한 명이 앉아있든 두 명이 앉아있든 뭐 어떤 때는 안 앉아있을 수도 있어. 그죠? 안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연주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왜? 연주할 데가 없으니까. 딴 데 가서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정해진 악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야 뭐 오늘은 뭐 이 곡을 연주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 놈이 나와가지고 그냥 띵가띵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이걸 보고 있다가 그래? 저놈이 저렇게 하네? 그럼 내가 옆에 가가지고 띵가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맞추는데 따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멜로디를 치는 게 아니라요. 그죠? 뭐는 리듬은 정해져 있어요. 리듬은 정해져 있는데 똑같은 멜로디로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식으로 하는 거지. 여기서는 이 식으로 하고요. 막 여기서 띵가 하면 여기서는 나라다라 하면서 막 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죠? 보컬을 가가지고 또 자기가 노래를 불러 와서. 근데 노래도 뭐 노래 가사라든가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죠. 왜? 흥얼거리면 되잖아요. 가서 뭐가 있어요? 우리 스카 창법 이런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춰. 그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합주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제가 전에 우리가 신화의 음악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음악에서 신화이라는 음악이 있다. 구세 음악에서 나온 건데요. 국거리 장단에서 시작해서 자진거리 장단으로 국거리 장단에서 자진거리 장단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근데 합주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합주는 역시 멜로디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 맘대로 막 합주를 하거든요. 뭐는 맞아요? 장단을 맞는 거죠. 장단을 맞는데 자기 멜로디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들으면 되게 시끄럽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즉흥 연주거든요. 우리나라의 신화에도 즉흥 연주예요. 그러면 재즈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가서 민톤에 모여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잼 세션이라고 해요. 잼 세션. 아주 그 재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게 잼 세션이라는 겁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보면 경연대회지.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 그죠? 나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막 해요. 그러면 저 좀 하네? 그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옆에서 막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연인 거죠. 서로. 그런 잼 세션을 막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재즈가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게 돼요. 이때에 그 민톤스에 나타난, 호련이 나타난 그 뭐라 그럴까, 대천재가 있었으니 그 천재가 바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누구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파카. 파카. 무슨 파카죠? 찰리 파커. 네, 찰리 파커. 그죠? 이 파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파커는요, 이 사람이 1919년생인가요? 10몇 년생인가 있고, 제가 찾아서 잠깐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찰리 파커가 1920년생이네요. 1920년생인데, 이 사람이
역시 이 사람도 저기처럼 그 루이 암스트롱처럼 굉장히 그 가난하고 불행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이 사람 고향이 어디냐면 캔자스예요. 근데 그 캔자스라는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캔자스에는 블루스의 대가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찰리 파커도 캔자스에서 음악을 시작하면서 블루스 음악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집안이었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가 좀 깨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애가 재능이 좀 있으니까, 그죠? 얘를, 음악을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도, 16살 때인가, 12살 때인가, 13살 때인가, 어머니가, 색스폰을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겠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이렇게 색스폰을 사줄 정도 되면 그래도 그 어머니가 뭔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15살 때부터 연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말썽꾼이었던 거죠. 16살 때인가요?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죠. 그래서 16살 때인가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오토바이 사고가 나죠.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뭐 차하고 부딪히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친구가 죽어요. 그러니까 태우고 가든 자기 친구는 죽고 자기는 거의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좀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약에 중독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몰핀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 시절에는 그 몰핀을 많이 놔주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평생 찰리 파커의 일생을 좌지우지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 부인한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의 세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뉴욕의 민톤으로 오게 되죠. 뉴욕의 민톤스에 와서 이 찰리 파커는 정말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혜성같이 나타난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대천재적인 그 연주가였냐면 이 사람은 자기 연주를 하면 우리 왜 잼 세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잼 세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연대회라고 그랬죠. 자기가 막 이렇게 기교를 부리고 막 연주를 하면 그 옆에서 또 이걸 따라가면서 연주를 하고, 그죠? 맞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참 연주를 하다 보면 그 연주를 잘 따라가지 못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만큼 연주를 잘하고 기교가 훌륭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찰리 파커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활동을 하던 뮤지션 중에 디지 길레스피라고 하는 그 음악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지 길레스피라고 하는 사람하고 찰리 파커하고가 그 당시에 민톤스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디지 길레스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음악 공부를 철저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작곡도 했고요. 또 뭐라고 할까, 즉흥 연주뿐만 아니라 작곡도 했고 또 그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정제되어 있는 그런 연주법을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찰리 파커는 매우 영감적이고요. 그죠? 그리고 즉흥적이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화려한, 그죠? 그런 음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두 연주자의 연주가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실까요? 먼저 디지 길레스피의 연주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네,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찰리 좀 길게 좀 더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시간이 짧으면 되었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찰리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찰리 파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 뒤에 우리 보컬 여성의 3인방, 그죠? 우리 세 명의 디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가고요. 찰리 파커의 연주를 들어보시고 어떻게 다른지 우리 길레스피하고 찰리 파커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인의 디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끊으려고 했는데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조금 빨리 가려고 끊으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좋지요? 네. 이분은 이제 색소폰 주자였고요. 그죠? 앞에 들리는 트럼펫 주자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은 그 시대에 이제 이 파커가요, 텔로니어 멍크라고 하는 아주 대연주자죠. 그러니까 피아노의 그 천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드럼에 있어서는 케니 클라크라고 하는 그 천재를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명의 천재가 모여가지고 이 케니 클라크는 리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재즈 리듬에 있어서 재즈 리듬을 어떻게 완성했다고 할까요? 재즈 리듬에 있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텔로니어 멍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그러니까 리듬이죠. 리듬이 아니라 멜로디죠. 멜로디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멜로디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이 세 사람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민촌스에 모여가지고 현대의 재즈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 명의 천재가 이끌어갔던 거죠. 물론 찰리 파커는 그 계속되는 마약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약을 살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약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밌는 일화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클럽에 들어갈 때는 자기 악기가 있어야 들어가요. 악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컬 빼고는 악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악기를 잡혀먹은 거죠. 돈 때문에 악기를 잡혀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친구가 악기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화장실에 가서 창문을 통해서 넘겨주고 그랬어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악단에 클럽에 들어가서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악기가 없으니까 빌려서 연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주를 막 하고 있으면 친구는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들고 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들고 튀어가지고 팔아먹고 진짜로 막 그랬던 일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기인이었고요. 찰리 파커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 찰리 파커에 대한 그 영화를 만들었죠.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마 같은 제목일 겁니다. 찰리 파커라는 영화일 건데요. 근데 버드네요. 왜냐면 그 찰리 파커의 별명이 버드거든요. 그래서 새처럼 빠르게 연주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원래는 또 어떤 사람은 닭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버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 버드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그 찰리 파커가 굉장히 좀 우울한 사람, 또 굉장히 우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찰리 파커를 기억하는 많은 그 음악가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굉장히 낙천적이고, 그죠? 아주 낭만적이고 유머러스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기억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일화들을 남겼고요. 이렇게 민톤스를 중심으로 한 음악이 이제 드디어 현대 재즈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흥 연주, 그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 잼 세션을 통해서 기교를 자랑하고 그 기교를 통해서 다른 악기와 다른 소리와 서로 합주하는, 그러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그러니까 뭐냐면 불협화음의 화음이죠. 짜여진 화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서양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화음이라고 하는 건 짜여진 화음이잖아요. 언제나 정확하고 규칙대로 공식대로 짜여진 화음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연주를 하는 거고, 그 자기 마음대로 연주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화음을 이룬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재즈를 자유의 음악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롭게 연주를 하는 거죠. 근데 자유롭게 연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악기와 다른 연주자들과의 조화, 하모니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재즈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세 명의 디바를 만나야 합니다. 그죠? 여성 보컬 재즈의 최고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세 명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 한 분 있죠? 다른 사람 몰라도 이분 아시는데? 그죠? 누구죠? 누구요? 예, 그분도. 근데 우리가 세 명의 디바를 꼽을 때는 조금 저기 하긴 합니다. 근데 더 유명한, 물론 누가 더 훌륭하냐에 따라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빌리 할리데이죠. 빌리 할리데이는요, 굉장히 불행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전부 재즈를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불행한 데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운 어린 시절을 지냈고요. 13살의 어머니에서 태어났어요. 13살, 그러니까 엄마 나이가 13살 때 낳았다니까요, 빌리를. 그러니까 어땠는지 아시겠죠? 13살 때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겠어요, 빌리가. 그러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할렘가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다가 결국에는 또 강간당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를 들은 거죠.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를 듣고 나서 이거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때부터 음악에 매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좋은 그 노래들을 많이 불렀죠. 빌리 할리데이의 그 노래를 들어보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빵빵한 풍선이 이렇게 바람이 빵 하고 빠지면서 내는 소리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그 코넷하고 트럼펫하고 소리를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코넷 소리가 훨씬 더 부드럽고 풍성하고 그윽하다라고 하면은 이 트럼펫 소리가 막 빵 하고 아주 소리를 뭐라 그럴까요? 압축시켰다가 이렇게 뿜어내는 듯한 그런 소리 있죠. 그래서 빌리 할리데이의 창법이 바로 그런 창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루이 암스트롱의 영향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래도 지금 이 곡은 그렇게 빌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빵빵한 소리랄까요? 이거보다는 조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좀 되게 그래도 부드럽게 부른 거거든요. 근데 아주 다른 곡들 들어보시면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막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뭉쳤다가 터져나오는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그런 그 소리 같은 긴장감이랄까 이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1959년에 죽었으니까요. 정말 짧은 생을 살다갔죠. 이 사람이 몇 년생이었죠? 1915년생이네요. 1915년생인데 1959년에 참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늘 이 사람도 약에 쩔어 있었고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갑니다. 이 가수의 조금 대조적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대조적인 디바인데요. 여성 보컬인데 니나 사이몬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니나 사이몬이라고 하는 가수는 뭐랄까요? 원래 정통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줄리어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줄리어드에 진학을 하거든요. 줄리어드에 진학을 하는데 늘 흑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받는 거죠. 그러면서 연주회에서도 자기 부모님이 앞자리에 앉지 못하고 뒷자리에 물러나서 앉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요. 실제로 어떤 오디션에서도 번번이 계속 자기가
그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떨어지게 됩니다. 서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줄리어드를 다니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생각 누구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미스터 조영남 씨, 조영남, 서울대 음대 다니다가 그죠 용돈 번다고 가수로 나왔다가 그 가수의 길을 가버렸잖아요. 그처럼 니나 사이먼도 결국에는 자기 학업을 다 맞추지 못하고 재즈 가수로서 전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흑인이 가진 한계를 백인 사회의 중심이었던 줄리아드에서 견디지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니나 사이먼의 경우는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면요. 빌리 같은 경우는 역시 음악가로서 가수로서 굉장히 훌륭한 가수였고 또 좋은 음악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영혼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저희한테는 감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니나 사이먼의 경우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자신의 삶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흑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차별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인권운동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재즈 가수들이 뭐랄까요? 약에 쩔어 살고, 그죠? 그거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거를 풀려고만 노력했었던,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과 서름을 음악을 통해서 풀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러한 것에서 어떻게 보면 이 니나 사이먼은 개인으로서의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넘어서 그것을 사회화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흑인 인권 운동을 같이 하고 결국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해되자 그거에 대한 추모곡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추모곡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 니나 사이먼의 소리를 들어보면 정통 클래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아주 정통적인 서양 음악의 창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도 그거를 재즈 속에 녹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나 사이먼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니나 사이먼의 아마 검색을 하실 때 니나 사이먼이나 니나 시몬이나 이렇게 검색을 해도 나올 거고요. 그 니나 시몬이 막 가수 활동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니나 시몬의 그 깊이 있고 그윽한 소리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엘라 피치 제랄드인가요? 우리 열정의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재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열정과 그 힘이 강했던,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그 삶을 지키고 살았던,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꽤 오랫동안 뭐 당뇨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병을 앓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카네기 홀을 했었죠. 카네기 홀에 서서 자신의 그 노래를, 자신의 그 인생을 전부 노래했었던 그런 열정의 그 가수입니다. 요거는 한 곡 정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겠는데 그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불멸의 여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소리가 저렇게 부드럽고 저렇게 깊고 그윽한데 그죠? 어디서 그런 정열과 힘이 나왔는지 참 그렇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재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재즈는 자유다. 그죠? 아마 2시간 동안 이틀에 걸쳐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들어보는 동안에 왜 재즈가 자유라고 하는지, 그죠? 왜 재즈가 자유로운 음악인지, 자유로운 음악, 그리고 자유를 향한 음악인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느끼실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느끼실 수 없었으면 제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1800년대에 이미 노예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1900년대까지 그죠?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흑인이 선거권을 갖게 된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뭐냐면 노예가 해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노예는 미국의 국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뭐냐면 미국에서 흑인이 선거권을 갖게 된 것이 1964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자유를 향한 나라고요. 그죠? 자유주의 국가고요. 미국이 그렇게 훌륭한 나라라고 하고 자유의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흑인이 미국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 게 196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까지 선거권도 없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요. 어떤 법안이었냐면 한 집안에서 흑인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법안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굉장히 미개하고 또 전염병을 옮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백인의 화장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1960년대까지입니다. 지금은 나아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과연 지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없느냐, 또 흑인뿐만이 아니라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느냐, 그것은 다만 미국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인권을 생각을 할 때 과연 지금은 정말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인가, 인종에 대한 차별, 남녀에 대한 차별, 그죠?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즈라는 음악은 그러한 차별받고 고통받았던 흑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음악이지만 그 음악은 이제 세계적인 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편적인 음악이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듣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면의 속에, 그 음악 속에 그들이 얼마나 자유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들이 얼마나 동등하게 대우받고 싶어하는 평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재즈를 들으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클래식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